아저씨, 동두천 공동묘지로 가주세요. 네, 묘지요? 밤이 깊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저씨, 동두천 공동묘지로 가주세요.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마른 서늘한 목소리였어요.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상철의 귓가엔 마치 얼음 쏜 곳처럼 날카롭게 박혔죠. 새벽 3시 30분. 와이퍼가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며 유리창을 닦아내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폭우는 시야를 집요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마른 침을 삼켰어요. 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몇 도는 떨어진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죠. 룸미러로 힐끔 본 뒷좌석엔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긴 머리의 여자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빗물에 젖은 옷에선 비릿한 흙냄새가 올라와 좁은 택시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마치 금방이라도 땅속에서 기어나온 듯한 기이한 향기였습니다. 이 새벽에 묘지라니. 상철이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고쳐 잡으려던 찰나였어요. 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세상이 대낮처럼 하얗게 질리던 그 0.1초의 순간 상철은 백미로 속을 보고 말았어요. 번개빛이 여자의 젖은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자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질린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눈동자,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그 텅 빈 눈동자가 거울 속에서 상철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쿵! 상철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빗속의 여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달달달 채널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발자취마다 좋은 일들이 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상철이 쥐고 있던 핸들이 미끄러지듯 휘청였습니다. 기기기. 타이어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파열음이 났지만 상철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귓가에는 이미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타닥, 타다닥, 타닥. 지붕을 때리던 빗소리가 어느새 무언가 타오르는 소리로 변해가고 있었죠. 비릿한 흙냄새 대신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어요. 20년 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날의 기억이 눈앞에 어둠을 뚫고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불.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세상이 붉게 뒤집혔습니다. 낡은 여관방 문틈으로 시커먼 연기가 독사처럼 밀려들어왔죠. 자다가 깬 상철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피부가 오그라들 것 같은 뜨거움이 전신을 덮쳤어요. 지은아, 여보. 상철은 본능적으로 옆에 자고 있던 딸아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검은 연기 속에서 5살 지은이의 작은 손을 잡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기도를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모래가 낀 듯 목구멍이 까끌거리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앞을 가렸습니다. 콜록, 콜록. 아빠, 아빠 뜨거워. 어둠 속에서 들려온 지은이의 비명. 그 가냘픈 목소리가 상철의 심장을 불인두로 지지는 듯 했습니다. 상철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운 장판에 닿아 살이 익는 냄새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오직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미친 듯이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지은아, 아빠 여기 있어. 손 내밀어. 손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아이의 팔이었어요.
상철이 있는 힘껏 그 팔을 잡아당기려는 순간 천장이 우르륵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불길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화마가 입을 벌리고 상철을 집어삼킬 듯 달려들었죠. 아빠. 마지막으로 본 건 불길 너머에서 공포에 질린 채 아빠를 부르던 지은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방금 전 룸미러로 봤던 택시 뒷좌석 여자의 탁한 눈동자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죠. 안 돼. 안 돼. 상철은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려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폐가 타들어가는 듯한 20년 전의 통증이 환각통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그 불구덩이 속에서 딸의 손을 놓치지만 않았더라면, 아니, 빚쟁이에 쫓겨 그 낡은 여관방에 숨어들지만 않았더라면 상철은 죄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딸을 잃고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난 아내마저 지키지 못한 실패한 가장이자 살인자였죠. 그날 이후 상철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산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그저 죄책감이라는 형벌을 짊어지고 도로 위를 떠도는 움직이는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익. 낡은 와이퍼가 다시 한번 유리를 긁으며 상처를 현실로 끌고 왔습니다. 여전히 쏟아지는 폭우. 그리고 백미러 속에 박제된 듯 앉아있는 의문의 여자.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기어를 움켜쥐었습니다. 공동묘지로 가달라는 이 여자의 요구가 마치 20년 전 죽은 아내와 딸이 보낸 저승으로의 초대장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본능이 핸들을 북쪽으로 꺾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상철에게 이 낡은 택시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차가운 강철로 짜인 바퀴 달린 관이나 다름없었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집구석에 발을 붙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20짜리 쪽방이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텅 빈 방구석마다 딸아이의 환영이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조수석 위에는 손님 대신 빛 독촉장과 빛바랜 전단지 뭉치만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실종된 아동을 찾습니다. 이름 김지은, 당시 옷에 햇빛에 발에 누렇게 떠버린 전단지 속에서 어린 지은이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습기를 머금어 눅눅했고 가장자리는 너덜너덜하게 해져 있었죠. 상철은 신호가 걸릴 때마다 습관처럼 그 전단지를 어루만졌어요. 지문이 닳아 없어진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이의 볼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죠. 지은아, 밥은 먹었니? 아빠는 오늘도 컵라면이야. 차 안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 냄새와 며칠째 씻지 못한 몸에서 나는 퀴퀴한 땀 냄새가 찌들어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트 가죽에 밴 담배 냄새와 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썩어가는 듯한 악취가 코를 찔렀죠. 상철은 식어 빠진 라면 국물을 들이켜며 속을 달랬어요. 퉁퉁 불어터진 면발이 목구멍을 타고 미끄러지듯 넘어갈 때마다 죄책감도 덩어리져 가슴을 꽉 막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태우는 고통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이었어요. 잠도 편히 잘 수 없었죠. 운전대에 이마를 박고 쪽잠을 자는 게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좁은 운전석에 구겨진 몸은 늘 뻐근했고 다리는 부종으로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건 눈을 감으면 찾아오는 악몽이었습니다. 어김없이 매캐한 연기 냄새와 타오르는 불길이 꿈속을 덮쳐왔으니까요. 아빠 뜨거워. 지은이의 비명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면 택시 창밖은 언제나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하지만
오늘 새벽 그 여자를 태우기 직전에 꾼 꿈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악몽이라기보다 뼈에 새겨지는 저주에 가까웠어요. 여보, 오늘 비 오면 무조건 북쪽으로 가. 북쪽 산 밑에 내 보물이 있어. 그거 못 찾아오면 나 죽어서도 눈 못 감아. 여보. 새벽 2시경이었을 거예요. 쏟아지는 폭우를 피해 잠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상철이 운전대에 이마를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꿈속의 풍경은 묘하게 서늘하고 축축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죠. 짙은 안개가 자욱한 그곳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물에 젖어 착 달라붙은 소복자락이 걸을 때마다 무겁게 끌렸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 죽은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꿈에 나오던 여보, 밥 먹어 하며 웃던 온화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눈가는 진물을 대로 짓물러 있었습니다. 상철이 반가움에 손을 뻗으려던 찰나였죠. 뚝, 뚝. 아내의 눈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어요. 선홍빛 피였습니다. 검붉은 피눈물이 하얀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내의 목을 적시고 소복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하얀 천 위로 붉은 꽃이 피어나듯 핏자국이 번져갔어요. 그 기괴하고 선명한 색채 대비에 상철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보. 상철이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아내가 순식간에 눈앞으로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상철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확! 닿는 순간 상철은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아내의 손은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드라이아이스를 맨살에 댄 것처럼 살을 태울 듯한 차가운 냉기가 멱살을 타고 가슴팍까지 파고들었거든요. 심장이 얼어붙어 깨질 것 같은 통증이었어요. 아내는 피눈물을 철철 흘리며 상철의 얼굴에 대고 고막이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북쪽으로 가. 그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긁혀 나왔지만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 비 오면 무조건 북쪽으로 가란 말이야. 북쪽 산 밑에 내 보물이 있어. 아내의 손톱이 상철의 목을 파고들었습니다. 피눈물이 튀어 상철의 얼굴에도 묻었어요. 끈적하고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거 못 찾아오면 나 죽어서도 눈 못 감아. 당장 가. 북쪽으로 가란 말이야. 아내의 눈동자가 뒤집히며 흰자위만 번득였습니다. 그 처절한 절규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한 맺힌 귀신의 저주이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었죠. 여보. 으악. 상철은 자신의 비명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소리가 귓가에 쿵쿵 울렸죠. 차창 밖에는 언제 시작됐는지 모를 폭우가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이퍼도 켜지 않은 유리창 위로 빗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어요. 허.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목을 더듬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잡았던 그 자리에 여전히 차가운 냉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마치 얼음 조각을 올려둔 것처럼 서늘한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북쪽 산 밑. 아내의 급히 끓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끈적하게 귓가에 들러붙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어요. 이 폭우 속에 목적지도 없이 북쪽으로 가라니요. 하지만 상철의 몸은 이미 머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던 아내의 그 표정이 뇌리에 인두로 지진 듯 박혀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상철은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낡은 엔진이 기침하듯 깨어났죠.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택시를 북쪽으로 잡아 끄는 것만 같았습니다. 택시는 빗줄기를 뚫고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뒷좌석에 여자가 탄 순간부터 택시의 서스펜션이 푹 꺼질 만큼 육중한 무게감이 상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백미러로 힐끔거릴 때마다 보이는 건 물미역처럼 젖은 검은 머리카락과 창백한 손등뿐이었어요.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아 상철은 자신이 지금 사람을 태운 건지 아니면 젖은 손뭉치를 태운 건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죠. 차 안은 평소처럼 눅눅했습니다. 장마철 곰팡이 냄새, 시트에 베어든 퀴퀴한 담배 쩐내, 그리고 방금 전 후루룩 마셨던 컵라면의 인공적인 서프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악취는 상철에게는 삶의 냄새이자 가난의 냄새였죠. 상철은 답답함에 창문을 아주 조금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바람과 함께 흙비린내가 훅 치고 들어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상철의 코끝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비릿한 물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 사이를 비집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향기 한 줄기가 날아들었거든요. 아주 미세했지만 상철의 뇌신경을 단번에 곤두세우게 만드는 향이었어요. 킁. 상철은 본능적으로 콧방울을 벌름거렸습니다. 처음엔 방향제 냄새인가 싶었지만 아니었어요. 이건 인공적인 향수나 방향제가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소박하고도 아련한 냄새였죠. 그건 라일락 향기였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 동네 구멍가게에서 팔던 싸구려 보라색 비누에서 나던 그 투박한 꽃내음 말이에요. 상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향기는 상철의 기억 저장소 가장 깊은 곳, 먼지 쌓인 서랍을 강제로 열어젖혔습니다. 20년 전, 세 식구가 살던 그 좁은 단칸방 욕실의 풍경이 눈앞에 환영처럼 펼쳐졌어요. 여보, 등 좀 밀어줘. 목욕을 막 끝내고 나온 아내에게서 나던 냄새. 물기에 젖은 아내의 살결에서 피어오르던 따뜻한 수증기 냄새와 섞인 그 달콤하고 포근한 라일락 비누 향기. 어린 지은이를 품에 안고 뽀득뽀득 씻길 때 좁은 욕실을 가득 채우던 행복의 냄새였죠. 킁킁, 아유 우리 마누라한테서 꽃냄새 나네. 아이 간지러워. 저리 가. 그리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상철의 목을 졸았습니다. 화재로 모든 게 타버린 후 잿더미 속에서조차 맡을 수 없었던 그 냄새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상철의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져 가던 그 아내의 살냄새가 지금 이 낯선 여자의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풍겨 나오고 있었어요. 상철의 눈시울이 저절로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생리적 반응을 막을 수가 없었죠. 코끝이 시큰거리고 목구멍 안쪽이 뜨겁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귀신일까요? 아니면 꿈속의 아내가 정말로 보낸 사람일까요? 상철은 홀린 듯 룸미러를 향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백미러 속 여자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였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조금 달랐죠. 여자는 젖은 트렌치코트 앞서풀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마치 갓난아기라도 품은 것처럼 코트 안쪽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었죠. 가느다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그 애처로운 떨림이 상철의 눈에 박혔어요. 비누 향기는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더 짙어져 좁은 택시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죠. 그때 여자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상철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아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거짓말쟁이. 상철의 손이 핸들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아빠, 그리고 거짓말쟁이. 그 원망 섞인 단어가 라일락 향기와 뒤섞여 상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상철은 백미러 속 여자의 정수리를 노려보며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아야만 했어요. 차 안을 감도는 정적은 빗소리보다 더 거대하고 무거웠어요. 상철은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뒷좌석에서 들려온 아빠라는 그 나직한 중얼거림이 환청인지 현실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았으니까요.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했고 핸들을 쥔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이 숨막히는 공포와 어색함을 견디기 위해 상철은 무의식 중에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그가 불안할 때마다 혹은 미치도록 딸이 보고 싶을 때마다 해오던 슬픈 습관이었죠. 휘익, 휘익. 가늘고 떨리는 휘파람 소리가 차 안의 정막을 비집고 흘러나왔습니다. 곡조는 구슬프고도 익숙한 자장가, 섬집 악이었어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20년 전 지은이가 잠투정을 부릴 때마다 상철이 등 뒤로 감춘 손으로 엉덩이를 토닥이며 불어주던 바로 그 노래였죠. 하지만 소리는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상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거든요. 음정은 빗소리에 섞여 뚝뚝 끊어졌고 호흡은 거칠어 바람 빠지는 소리가 더 많이 섞여 나왔습니다. 휘, 이, 쉭. 그것은 노래라기보다 차라리 깊은 한숨이나 신음소리에 가까웠어요.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노래에 상철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주문을 외우듯 휘파람을 계속 불었습니다. 오로지 그 소리에만 집중하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한기를 밀어내려 애썼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뒷좌석에서 터져나온 비명소리가 상철의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것은 성인 여자의 비명이라기엔 너무나 기이했어요. 마치 공포에 질려 구석에 몰린 어린아이의 찢어지는 듯한 날쌘 비명 같았거든요. 하지마, 하지마요. 여자가 귀를 틀어막으며 몸부림쳤습니다. 백미러 속의 여자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공격당하는 사람처럼 격렬하게 머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채찍처럼 허공을 휘갈겼고 웅크렸던 몸이 경련하듯 튀어올랐죠. 그 노래 부르지 마.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단순히 시끄러워서 내지르는 짜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뼛속 깊이 박힌 공포 혹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을 마주한 사람의 처절한 발작이었습니다. 기익. 놀란 상철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빗길에 휘청거리며 멈춰섰고 그 반동으로 여자의 몸이 앞좌석 시트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하지만 여자는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양손으로 귀를 꽉 막은 채 시트 구석으로 몸을 파고들며 벌벌 떨고 있었죠. 손님? 상철의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 반응, 저토록 격렬한 거부. 이 노래가 저 여자에게 대체 어떤 의미길래 저러는 걸까요? 저기, 이 노래를 아십니까?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낄 뿐이었죠. 빗소리 사이로 여자의 가쁜 숨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 숨소리는 마치 20년 전 화마 속에서 아빠 무서워라고 울먹이던 어린 지은이의 숨소리처럼 가늘고 위태롭게 상철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차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과 함께 의심과 공포가 뒤섞인 묘한 기류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어요. 녹슨 철문 앞에서 택시가 거친 숨을 토해내며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춘 곳은 이승의 끝자락이자 저승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굳게 닫힌 철문은 붉게 녹이 슬어 마치 핏물이 배어나오는 듯한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죠. 빗줄기는 여전히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콱광, 마른 하늘이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번개가 칠흑 같은 공동묘지 위로 내리꽂혔습니다. 그 짧은 섬광 속에서 상철은 숨이 턱 막히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산비탈이 번개빛에 하얗게 드러났거든요. 그곳에는 수천, 수백 개의 비석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철의 눈에는 그것들이 단순한 돌덩어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어번들거리는 그 수많은 비석들은 마치 검은 우비를 입고 묵묵히 서 있는 사람들의 형상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빗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일제히 고개를 돌려 산 아래에 멈춘 택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죠. 상철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공동묘지의 음산한 기운이 차창 틈새로 스며들어와 목덜미를 서늘하게 감쌌어요. 마치 20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해 죽어간 수많은 원혼들이 저 산빛 아래 서서 죄인인 상철을 굽어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와이퍼가 끽끽 소리를 내며 유리창을 긁어댈 때마다 망자들의 속삭임이 차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듯했죠. 살아서는 결코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금기된 땅. 상철은 자신이 제 발로 지옥의 입구까지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차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양철 지붕을 때리는 요란한 빗소리뿐이었죠.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했으니 내리라는 기색도 요금을 내려는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저 뒷좌석 어둠 속에 웅크린 채 죽은 듯이 앉아있을 뿐이었죠. 상철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미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빈차 등이 붉게 켜지며 차 안을 정육점처럼 붉게 물들였어요. 손님, 다 왔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바싹 말라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대답이 없었어요. 차 문을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이 숨막히는 정적을 견딜 수 없었던 상철은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룸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철은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 속의 여자는 창밖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확하게 룸미러를 통해 상철의 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 눈동자.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어두웠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바닥에서 올려다보는 죽은 자의 눈처럼 빛을 잃은 검은 동공이 상철의 영혼을 꿰뚫고 있었어요. 상철은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시선이 상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처럼 옥죄어 왔거든요. 빗소리마저 잦아든 것 같은 기이한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낮고 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상철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단순한 호칭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 만근이나 되어
상철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힐 듯 작게 떨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릉 콰광. 하늘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번개가 머리 위로 장렬했습니다. 칠흑 같던 공동묘지의 어둠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택시 안은 수술실 조명을 켠 듯 치리도록 하얀 성광으로 가득 찼죠. 시간의 태엽이 뚝 하고 끊어진 것 같았어요.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하고 오직 상철의 동공만이 룸미러 속의 한 점을 향해 미친 듯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상철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늘어져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하얀 빛이 여자의 젖은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어둠에 가려져 있던 얼굴의 굴곡을 적나라하게 비췄습니다. 비에 젖어 뺨에 달라붙은 검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검은 선들은 마치 캔버스 위에 그려진 비극의 선처럼 여자의 창백한 얼굴을 가르고 있었죠. 상철의 시선이 여자의 얼굴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공포와 추위에 질려 파르르 떨리는 여자의 입술. 그 입술 주변의 미세한 주름 하나까지도 현미경을 들이댄 듯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입술을 꾹 다무는 그 모양새. 겁을 먹으면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던 상철 자신의 젊은 시절 버릇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어요. 시선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빗물이 맺혀있는 속눈썹 아래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쌍꺼풀 없이 길게 찢어진 눈매가 번개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상철이 매일 밤 바라보며 잠들었던 아내의 눈매였어요. 웃을 때면 반달처럼 휘어지던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그 눈이 지금 공포에 질린 채 상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점. 강렬한 빛이 여자의 왼쪽 눈밑을 비추는 순간 상철의 호흡이 턱 하고 멈췄습니다. 창백한 광대뼈 위 눈가 바로 밑에 찍혀 있는 작은 점 하나. 마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다 굳어버린 것 같은 그 갈색점. 상철의 뇌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신의 핏줄이 역류하고 척추를 타고 전율이 벼락처럼 치솟아 올랐죠. 그 점은 갓 태어난 딸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상철이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쓰다듬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아유, 눈 밑에 점이 있으면 눈물이 많다던데 하며 아내가 걱정스레 입을 맞추던 그 자리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단순히 놀란 게 아니었어요. 갈비뼈를 부수고 바닥으로 떨어진 심장이 다시 튀어올라 목구멍을 틀어막는 것 같은 물리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백미러 속에 있는 건 낯선 손님이 아니었어요. 화마가 삼켜버렸다고 믿었던 20년의 세월 동안 잿더미 속에서 울부짖으며 찾아 헤맸던 내 아내의 눈, 내 젊은 날의 인매, 그리고 내 딸의 점.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결합된 하나의 얼굴이 번개빛 속에서 유령처럼, 아니 기적처럼 떠올라 있었습니다. 상철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성대는 마비되었고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뇌가 하얗게 타버리고 있었으니까요. 설마 번개빛이 사그라들고 다시 어둠이 찾아오는 그 짧은 순간 잔상은 상철의 망막에 인두처럼 찢어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상철의 온몸에 흐르는 DNA가 저 여자를 향해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저건 내 새끼다? 상철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건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20년 묵은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짐승의 쉰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지은아.
상철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건 20년 동안 썩어 문드러진 그리움의 덩어리였어요. 하지만 그 비명이 좁은 택시 안을 울리는 순간 여자의 반응은 상철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상철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건 20년 동안 썩어 문드러진 그리움의 덩어리였어요. 하지만 그 비명이 좁은 택시 안을 울리는 순간 여자의 반응은 상철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힉! 여자가 자지러지는 비명을 지르며 뒷좌석 문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서린 건 반가움이 아니었어요. 마치 지옥 끝까지 쫓아온 악기를 마주한 듯한 극심한 공포와 혐오였죠. 자신을 버린 아버지, 약속을 어기고 도망간 거짓말쟁이. 그녀에게 상철은 아버지가 아니라 20년의 악몽 그 자체였으니까요. 덜컥, 쾅!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겨 젖혔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열린 문틈으로 사정없이 들이닥쳤어요.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진흙탕 위로 그녀의 낡은 구두가 미끄러지듯 찍혔고 검은 코트 자락이 빗물에 젖어 무겁게 펄럭였죠. 안 돼. 가지마. 지은아. 상철은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앞에서 딸이 또다시 사라지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20년 전 그 화마 속에서처럼 이번에도 놓치면 영영 끝이라는 공포가 뇌를 하얗게 태워버렸습니다. 상철은 안전벨트를 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몸을 비틀었어요. 벨트가 목을 조여왔지만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지며 버클을 뜯어내듯 풀었습니다.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찼어요. 녹슨 경첩이 끽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상철이 빗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앞섰을 뿐 20년 동안 택시 안에서 굳어버린 노쇠한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철퍼덕. 상철의 몸이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로 볼품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무릎뼈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손바닥이 거친 자갈에 긁혀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흙탕물이 입과 코로 사정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아악하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어요.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 멀어지는 여자의 뒷모습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발. 상철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대신 네 발로 땅을 찍으며 기기 시작했어요. 손톱이 땅바닥을 긁어 흙이 깊게 박히고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와 빗물과 섞였습니다. 그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새끼를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상처 입은 늙은 짐승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지은아, 아빠야, 아빠가 왔어. 상철은 입안에 들이친 흙탕물을 뱉어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가 그의 등짝을 채찍처럼 후려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흙탕 위를 질질 끌며 기어가 빗속을 비틀거리며 도망치는 여자의 그림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여자는 진흙에 발이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린 듯 몇 번이나 휘청거렸죠. 상철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진흙탕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덥서? 상철의 피 묻은 손이 여자의 젖은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꺄악! 여자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어요. 그녀의 몸이 진창에 처박혔지만 상철은 잡은 발목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끈을 놓으면 내 딸은 영영 사라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거나 놓으란 말이야. 살려주세요. 여자가 발버둥 치며 반대쪽 발로 상철의 어깨를 걷어찼습니다. 퍽, 퍽.
흙 묻은 구두굽이 상철의 쇄골을 찢고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상철은 맞으면서도 더 깊숙이, 더 단단하게 매달렸습니다. 진흙범벅이 된 얼굴을 여자의 신발 위에 비비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지은아, 나야. 아빠라고. 그건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으니 제발 내 곁을 떠나지만 말아달라는 아비의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상철의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여자의 차가운 발목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널 놓쳤어. 제발 가지마. 이거 이거 놓으란 말이야. 으앙. 여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이라기보다 짐승이 덫에 걸려 발악하는 소리에 가까웠어요. 그녀는 진흙탕에 처박힌 채 잡힌 발목을 빼내기 위해 미친 듯이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진흙범벅이 된 구두굽이 상철의 어깨를 찢고 뺨을 스쳤죠. 퍽, 퍽. 둔탁한 타격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렸지만 상철의 소나기는 마치 시체의 경직처럼 단단하게 굳어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제발, 아빠 얼굴 좀 봐. 나야. 상철이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고개를 쳐들었어요. 번개가 번쩍 치며 상철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흐르는 피가 빗물과 섞여 눈을 덮었고 흙투성이가 된 얼굴은 엉망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20년 전 딸을 바라보던 그 애틋한 온기를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 눈을 보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경기를 일으켰어요. 거짓말 마. 거짓말하지 마. 여자가 손톱으로 바닥에 진흙을 긁어쥐고는 상철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차가운 흙덩이가 상철의 눈과 입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는 죽었어. 원장님이 그랬단 말이야.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져 쇳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분노로 뒤집혀 흰자위를 드러냈죠. 날 버리고 도망치다가 천벌받아서 죽었다고 했어. 길바닥에서 객사해서 뼈도 못 추렸다고 했단 말이야. 고아원 원장의 그 잔인한 거짓말.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버림받은 소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유일한 방어기제였을 겁니다. 아빠가 날 미워해서 버린 게 아니라 죽어서 못 온 거라고. 차라리 죽었다고 믿는 편이 살아있는데도 찾지 않는 비참함보다는 덜 아팠으니까요. 근데 왜 살아있어? 왜 멀쩡한 얼굴로 나타나서 아빠라고 해? 사기꾼이야. 여자가 악을 쓰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그 주먹질 한 번 한 번이 상철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날이 되어 박혔어요. 상철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발목을 부여잡고 흐르는 눈물을 여자의 신발 위에 뚝뚝 떨어뜨릴 뿐이었죠.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죽었어야 했는데. 이 못난 애비가 살아서 미안하다. 상철의 자책 섞인 사과가 들리자 여자의 발악이 순간 멈칫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빗속에서 떨고 있는 상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원망. 20년을 묵혀 썩어버린 그 지독한 원망이 본물 터지듯 입술 사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발. 사온다며. 여자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흐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딱 기다리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분홍 구두 사온다며. 금방 온다며. 상철의 심장이 덜컥 멈췄습니다. 그건 화재 현장의 아수라장 속에서 겁에 질린 아이를 달래기 위해 자신이 뱉었던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요. 기다렸어. 아빠 말대로 전봇대 밑에서 꼼짝도 안 하고 기다렸단 말이야.
여자가 진흙탕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철썩, 철썩. 흙탕물이 튀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더럽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다 가고 밤이 되니까 눈이 오더라. 여자의 시선이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날 밤에 눈 내리는 풍경을 보고 있는 것처럼요. 너무 춥고 배가 고픈데 맨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데도 참았어. 내가 딴 데 가면 아빠랑 엇갈릴까봐.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참고 배고픈 것도 참고 그 자리에 본드 붙인 것처럼 서 있었어. 상철의 입에서 끄윽하는 짐승의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얇은 내복 차림의 5살 아이가 눈 덮인 전봇대 아래 웅크리고 앉아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 여자가 악을 썼습니다. 발가락이 감각이 없어지더라. 나중엔 너무 아파서 칼로 베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엔 아무 느낌도 안 났어. 발이 까맣게 변해가는데도 아빠가 분홍 신발 사오면 그거 신으면 된다고. 그래서 꾹 참았단 말이야. 여자가 상철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허우적거렸어요. 근데 왜 안 왔어? 내가 발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죽으림을 다해서 버텼는데 왜 안 왔냐고. 여자의 절규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상철의 뇌를 강타했습니다. 상철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던 그 4일 동안 내 새끼는 그 차가운 눈밭에서 아비의 거짓말 같은 약속 하나를 믿고 생살이 썩어가는 고통을 견디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으아. 상철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자신의 머리를 진흙바닥에 쳐박았습니다. 쿵, 쿵.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튀었지만 딸이 겪었을 그 3일의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상철은 피 섞인 흙물을 토해내며 딸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지옥불에 떨어져도 씻을 수 없는 아비의 영원한 죄였습니다. 일어나. 일어나서 똑바로 봐. 여자가 진흙탕에 처박힌 상철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상철은 힘없이 딸려 올라왔습니다. 비와 흙,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죠. 여자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번듯한 비석들이 줄지어 선 명당 자리가 아니었어요. 공동묘지 가장 구석진 곳,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흙더미인지 무덤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는 초라한 봉분 앞이었습니다. 여기, 이거 안 보여? 여자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흙무덤을 가리켰습니다. 비석 하나 없었어요. 누가 묻혔는지 언제 죽었는지 알려주는 이름석자조차 없는 그저 버려진 흙무덤이었죠. 빗줄기가 쏟아질 때마다 흙이 씻겨 내려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원장님이 그랬어. 날 버린 부모는 천벌을 받아서 길바닥에서 객사했다고. 여자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젖어 축축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신도 못 찾을 뻔한 거 겨우 수습해서 여기 묻어줬다고 했어. 이름도 모르는 묘비 세워줄 돈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흙만 덮어놨다고 했단 말이야. 상철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 잔인한 거짓말. 어린 지은이에게 부모는 자식을 버린 죄인이자 비참하게 죽은 망자로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살아있는 아비를 두고 아이는 20년 동안 죽은 아비의 허상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무덤 앞으로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진창에 잠겼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잡초를 쥐어뜯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워도 왔어. 죽도록 미운데. 그래도 엄마 아빠라고. 명절 때마다 오고 내 생일 때마다 왔어. 여자의 손이 흙범벅이 되도록 잡초를 뽑아냈습니다. 그 손놀림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어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이름 없는 무덤을 찾아와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며 울었을 딸의 지난 세월이 사철의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겨울엔 춥지 말라고 내 목도리도 둘러주고, 배고프지 말라고 내가 먹던 빵도 나눠주고, 여자가 흙무덤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 버리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왜 죽어서까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 바보같이. 여자의 통곡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원망이었지만 동시에 사무치는 그리움이었고 지독한 애증이었습니다. 상철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전국을 미친 사람처럼 떠돌며 전단지를 돌리는 동안 딸은 이곳에서 가짜 무덤을 끌어안고 아비의 체온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으아. 상철의 입에서 기괴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여자에게, 아니, 그 가짜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살아있는 자신을 두고 죽은 흙더미에 절을 하며 20년을 살아온 딸. 그 기가 막힌 세월의 무게가 상처를 짓눌렀습니다. 지은아, 아빠 안 죽었다. 아빠 여기 있다. 상철이 피 토하듯 소리쳤지만 여자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흙무덤을 끌어안고 엄마 아빠를 부르며 울고 있었죠. 상철은 견딜 수 없는 답답함에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펑! 펑! 둔탁한 타격음이 빗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과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텅 빈 북을 두드리는 듯한 공허하고 처절한 소리였어요. 내가 죄인이다. 멀쩡히 살아서. 내 새끼가 저런 흙더미에 절하게 만든 내가 죽일 놈이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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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철은 주먹으로 가슴뼈가 으스러져라 내리찍었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폐가 찢어져 숨이 끊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저 원장의 말대로 20년 전에 길바닥에서 죽어버렸더라면, 그랬다면 적어도 지은이가 거짓말에 속아 헛된 슬픔에 잠기진 않았을 텐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스럽고 숨 쉬는 것 자체가 형벌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지은이가, 우리 딸이 이러고 살았대. 저 차가운 흙바닥이 당신이고 나인 줄 알고 20년을 여기서 울었대. 상철은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입 안으로 흘러들었지만 짜릿짠 눈물 맛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미친 듯이 가슴을 치던 상철의 행동을 보고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빗물에 젖은 그녀의 눈이 피투성이가 된 상철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죠. 20년 동안 이 가짜 무덤 앞에서조차 차마 꺼내놓지 못하고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던 그녀의 유일한 진짜 기억을 꺼내기 위해서였어요. 부스러 검은 비닐봉지가 비에 젖어 찢어지는 소리가 상철의 귓가에 천둥보다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상철의 자학적인 통곡 소리가 빗줄기에 묻힐 때쯤이었어요. 미친 듯이 가슴을 내리치던 상철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여자의 손에서 나는 소리 때문이었죠. 바스락, 바스락.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상철의 귓가엔 오직 하나의 소리만 예리하게 파고들었어요. 물에 젖은 비닐이 벗겨지는 그 건조하고 신경질적인 마찰음. 여자의 손은 흙투성이었고
차가운 빗물에 젖어 하얗게 불어터져 있었습니다. 그 덜덜 떨리는 손가락이 코트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꼬질꼬질하게 구겨진 검은 비닐봉지 뭉치였어요. 여자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이라도 다루듯 아주 조심스럽게 비닐 매듭을 풀었습니다. 한 겹, 두 겹, 겹겹이 쌓인 비닐이 벗겨질 때마다 20년 묵은 퀴퀴한 탄내와 곰팡이 냄새가 빗물 냄새 사이로 확 풍겨 나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비닐이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여자가 목숨처럼 품고 있던 알맹이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우르릉 번쩍. 때마침 번개가 치며 여자의 손바닥 위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 순간 상철의 호흡이 턱 하고 멎어버렸어요. 동공이 찢어질 듯 확장되었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충격에 전신이 마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신발이었습니다. 아니, 신발의 형상을 한 흉측한 플라스틱 덩어리에 가까웠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검게 그을리고 열기에 녹아내려 찌그러진 아동용 구두 한 짝, 뒷굽은 닳고 닳아 아예 흔적조차 없었고 앞코에는 진득한 흙과 먼지가 엉겨붙어 화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불길에 녹아내리지 않고 간신히 남은 발등 부분, 그곳에 아주 희미하게 마치 핏자국처럼 남아있는 색깔 때문이었죠. 벚꽃잎처럼 여리고 고운 분홍색. 상철의 뇌리에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재가 나기 직전 시장통 신발가게 진열대 앞에서 유리에 코를 박고 떨어질 줄 모르던 5살 지은이의 모습이요. 아빠, 나 저거 사주면 안 돼? 저거 신으면 공주님 같을 텐데. 지은아, 아빠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나중에 꼭 사줄게. 그때 사주지 못했던, 그래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기 직전 기다려 아빠가 금방 사올게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그 맹세의 증거가 처참하게 녹아내린 흉물이 되어 20년 만에 아비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거 기억 안 나요? 여자가 뭉개진 구두를 상철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구두 위로 떨어져 검은 잿물을 눈물처럼 흘려보냈죠. 쓰레기장에서 주웠어. 여자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불 꺼지고 아저씨들이 와서 타다 만 쓰레기들을 다 끄집어내는데 그 시커먼 잿더미 속에 이게 있었어. 상철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뜨거운 숯덩이를 삼킨 듯 꽉 막혀버렸거든요. 새까맣게 탔는데 냄새도 지독한데 나는 딱 알아보겠더라. 아빠가 사준다고 했던 거니까. 아빠가 금방 사온다고 약속했던 내 분홍 구두니까. 여자는 그 더러운 구두를 자신의 뺨에 비볐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플라스틱 덩어리가 여자의 하얀 뺨을 긁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솜털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부비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웠어. 아직 뜨거운데도. 손이 되는 줄도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어. 여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구두를 적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아빠가 다시 왔을 때 혹시 나 못 알아봐도 이거 보여주면 알까봐.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빠가 사준다는 구두 여기 있어 하고 보여주려고. 여자가 구두를 가슴에 꽉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20년을 이걸 품고 살았는데, 이걸 보물처럼 안고 잤는데, 아빠는 왜 이제 왔어? 왜? 상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의 세월, 5살 꼬마가 25살 처녀가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딸은 저 흉측한 쓰레기 덩어리를
유일한 희망이자 아빠의 흔적이라 믿으며 품고 살았던 겁니다. 자신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술독에 빠져 지낼 때 딸은 타버린 구두 한 짝을 쥐고 아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상철은 짐승처럼 엎드려 바닥을 기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어요. 그 구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남긴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딸이 견뎌온 지옥 같은 기다림의 증명서였으니까요. 상철의 손이 진흙탕 속을 허우적거리며 딸의 발치로 향했습니다. 그 구두라도 만져보고 싶어서, 아니, 그 구두에 묻은 딸의 눈물이라도 닦아주고 싶어서요. 여자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뭉개진 구두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마치 홀린 사람처럼 젖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진흙탕이 엉덩이를 적시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품에 안고 있던 그 작고 흉측한 불에 탄 분홍 구두를 바닥에 내려놓았죠. 아빠, 나 이거 신겨줘. 여자가 젖은 양말을 신은 발을 구두 앞으로 밀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약속했잖아. 사오면 바로 신겨준다고. 나 공주님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20년 전 5살 꼬마의 발에 딱 맞았던 그 앙증맞은 구두는 이미 다 커버린 성인 여자의 발이 들어가기엔 터무니없이 작고 비좁았으니까요. 게다가 열기에 녹아내려 입구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는 언니들처럼 자신의 발을 그 딱딱한 플라스틱 덩어리 안으로 밀어 넣으려 안간힘을 썼어요. 왜 안 들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가 억지로 발을 쑤셔 넣을 때마다 날카로운 플라스틱 파편이 발등을 긁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얀 양말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여자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들어가지 않는 구두가 원망스러운 듯 주먹으로 자신의 발등을 내리치며 울부짖었죠. 들어가란 말이야. 제발 들어가. 아빠가 사준 건데. 내가 신어야 되는데. 그 처절한 몸부림에 상철은 숨이 막혀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에서 딸이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지키지 못한 약속 때문에 딸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끔찍한 과거의 시간에 갇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 마라. 지은아, 제발 하지 마라. 발 다친다. 상철이 엉금엉금 기어가 여자의 손을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상철의 손을 뿌리치며 신경질적으로 젖은 양말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번개빛 아래 맨발이 드러난 순간 상철의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했습니다. 컥! 상철의 목구멍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어요. 눈앞에 드러난 여자의 왼발. 그것은 사람의 발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참혹하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엄지발가락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도끼로 내리찍어 잘라낸 것처럼 발가락이 있어야 할 자리는 뭉툭하게 잘려나간 채 검붉은 흉터 조직으로 뒤덮여 있었죠. 피부는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들어 있었고 절단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상의 흔적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눈 내리는 밤, 전봇대 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아빠를 기다리던 5살 꼬마의 발을 혹독한 추위가 갉아먹고 들어간 결과였죠.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살이 까맣게 괴사에 썩어 들어갈 때까지 미련하게 기다린 대가였습니다. 빗물이 그 뭉툭한 절단면 위로 떨어져 고였습니다.
검붉은 흉터 위로 흐르는 빗물은 마치 20년 전 흘렸어야 할 피눈물처럼 보였어요. 상철의 심장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나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르자고 했을 때 내가 안 된다고 얼마나 빌었는지 알아? 여자가 텅 빈 눈으로 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자르면 아빠가 사온 구두 못 신잖아. 발가락이 없으면 구두가 벗겨지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썩은 살 도려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 여자가 다시 한번 그 뭉툭한 발을 불에 탄 구두 위로 올렸습니다. 발가락이 없는 발은 구두코에 걸치지도 못한 채 자꾸만 미끄러져 내렸죠. 봐, 안 신겨지잖아. 아빠가 사온 건데 내가 병신이라서 못 신잖아. 여자가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아빠의 선물을 신지 못해 서럽다는 그 아이 같은 울음소리가 상철의 뇌수를 휘저어 놓았습니다. 상철은 더 이상 인간으로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아비가 아니라 자식의 살점을 뜯어먹고 사는 악귀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이 따뜻한 병실에서 숨을 쉬고 있을 때 딸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발가락을 잘라내며 아빠를 불렀던 겁니다. 으아악, 으아악. 상철은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을 지르며 딸의 발치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이마에서 터진 피가 딸의 뭉개진 발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죠.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의 붉은 낙인이었습니다. 상철의 이마에서 흐른 피가 빗물에 씻겨 눈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세상이 붉게 물들었죠. 하지만 상철의 눈에 들어온 건 피 섞인 시야 너머로 보이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밑창이 다 닳고 때가 꼬질꼬질 낀 신발이었지만 그 안에는 멀쩡한 10개의 발가락이 들어 있었어요. 순간 상철의 뇌에서 툭 하고 이성의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역겨웠습니다. 내 새끼는 살점이 썩어 문드러져 발가락을 잘라냈는데 아비라는 작자는 따뜻한 택시 안에서 히터를 틀고 멀쩡한 두 발로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용서받지 못할 죄악처럼 느껴졌어요. 으흐흐. 상철의 입에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뱅글뱅글 돌았죠.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무덤가에 굴러다니는 모서리가 날카롭게 깨진 어른 주먹만한 화강암 조각이었습니다. 상철은 엉금엉금 기어가 그 돌을 집어들었어요. 비에 젖은 돌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거칠었지만 상철의 손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상철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 발이 멀쩡하면 안 돼. 감히 내가 발이 없는데 내가 걸으면 안 돼. 상철은 신고 있던 오른쪽 운동화를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회색 양말마저 찢어발기듯 벗겨내자 빗물에 젖은 희멀건 맨발이 드러났어요. 굳은 살이 박히긴 했어도 발가락 5개가 온전하게 붙어있는 흉물스러운 발이었습니다. 이 죄인, 이 도둑놈의 발. 상철은 돌을 쥔 손을 머리 높이 쳐들었습니다. 번개빛을 받은 돌의 모서리가 흉기처럼 번뜩였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이성이나 공포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 육신을 파괴해야 한다는 광기 어린 집착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으아! 상철이 짐승 같은 기합을 지르며 들고 있던 돌을 자신의 발등을 향해 전력으로 내리찍었습니다. 살과 뼈가 지지겨지는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어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는
죽일 듯한 타격이었습니다. 크어! 상철의 입에서 단말마가 터지고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발등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벼락처럼 뇌수를 강타했어요. 하지만 상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끔찍한 고통이 20년 동안 짓눌려왔던 죄책감을 아주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같은 해방감을 주었거든요. 부서져라. 부서져. 더 아파야 돼. 퍼. 상철은 미친 듯이 돌을 내리찍었습니다. 찢어진 살가죽 사이로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튀어올랐어요. 따뜻한 피가 차가운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진흙탕은 순식간에 검붉은 웅덩이로 변해갔습니다. 그건 자해가 아니었어요. 딸의 잘려나간 발가락에 받치는 아비의 피비린내 나는 제사였습니다. 너의 고통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너와 똑같이 병신이 되어서라도 내 옆에 있겠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죄를 온몸으로 뼈를 깎아내며 쓰고 있는 혈서였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으흑. 상철은 피투성이가 된 발을 감싸 쥐지도 않은 채 고통에 몸을 비틀면서도 계속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가 섞인 흙탕물이 상철의 얼굴에 튀어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귀신 같은 형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딸 지은이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하여 숨을 멈출 때까지 상철의 광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아빠. 지은의 입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그녀가 순식간에 몸을 날려 상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내려는 사람처럼 그녀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상철의 팔을 덮쳤죠. 상철이 내려치려던 돌이 지은의 어깨에 부딪혀 빗나갔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지은의 트렌치 코트를 찢고 살을 스쳤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상철의 발등 위로 자신의 몸을 엎드려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마. 제발 하지마. 지은이 상철의 손목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며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상철의 얼굴을 때렸고 공포에 질린 숨결이 턱 밑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상철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은 상태였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된 채 자신의 발을 부수어야 한다는 강박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비켜라. 비켜. 내 발도 너처럼 돼야 해. 그래야 공평해. 상철이 발버둥 치며 지은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거머리처럼 상철의 허리춤을 끌어안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흙탕물에 얼굴을 반쯤 파묻은 채 빗소리가 떠나가라 악을 썼습니다.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아빠. 지은의 울음소리가 상철의 광기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빠마저 다치면, 아빠마저 병신되면, 나 진짜 고아되잖아. 상철의 동작이 뚝 멈췄습니다. 고아. 20년 동안 지은을 가장 아프게 찔렀을 그 단어가 상철의 심장을 정통으로 관통했거든요. 나 혼자 남기 싫어. 무섭단 말이야. 놔두고 가지 마. 지은이 상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5살 꼬마가 화마 속에서 아빠를 찾던 울음소리와 똑같았어요. 상철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쥐고 있던 피 묻은 돌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굴러갔죠. 상철의 입에서 깊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광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밀물처럼 거대한 슬픔이 밀려들어왔어요.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품에 파고든 딸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진흙탕 속에서 뒤엉킨 두 사람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상철의 이마와 발등에서 흐르는 붉은 선혈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지은의 검은 코트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상철의 찢어진 가슴팍을 적셨습니다. 피와 빗물, 그리고 눈물. 서로 다른 액체들이 한데 뒤섞여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20년 전 끊어졌던 핏줄을 다시 잇는 끈적하고 뜨거운 의식과도 같았어요. 지은아. 상철이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지은의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 그 손에 묻은 상철의 피가 지은의 하얀 뺨에 붉게 묻어났지만 지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뺨을 상철의 손바닥에 더 깊이 비비며 아비의 체온을 확인하려 애썼죠. 따뜻해. 아빠 손이다. 진짜 우리 아빠 손이야. 지은이 상철의 손에 입을 맞추며 흐느꼈습니다. 상철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반대쪽 손으로 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줄 뿐이었죠. 발등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통증조차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 피가 뜨거워서 딸을 안아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으니까요. 미안하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너 혼자 그 추운 데 둬서 미안해. 상철은 주문처럼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상철의 목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와 흙내음, 그리고 아내의 라일락 향기가 뒤섞인 그 아수라장 속에서 두 부녀는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거대한 벽이 두 사람의 뜨거운 체온 사이에서 눈 녹듯 허물어지고 있었죠. 아빠, 이제 어디 가지 마. 나 버리지 마. 안 간다. 죽어도 안 간다. 이제 너랑만 있을 거야. 상철이 딸의 정수리에 턱을 괴고 맹세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진흙탕 속 두 사람의 품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뜨거웠습니다. 한참을 빗속에서 엉겨붙어 울던 두 사람의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상철은 젖은 소매로 지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거친 옷감이 닿았지만 지은은 아빠의 손길이 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하는 듯 눈을 지그시 감았죠. 가자. 집에 가자. 상철이 쉰 목소리로 말하며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으드득. 부서진 발등뼈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을 타고 뇌청까지 찌릿하게 치솟았지만 상철은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악물고 두 다리에 힘을 주어 버텼죠. 지금 내 앞에 있는 딸은 발가락이 없어 걷지 못하는 내 새끼니까요. 지은아. 상철이 지은을 등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엉거주춤하게 무릎을 굽히며 자신의 넓은 등을 내밀었어요. 20년 전 5살 지은이가 아빠 다리 아파하며 칭얼거릴 때마다 기꺼이 내어주던 그 등이었죠. 세월이 흘러 어깨는 굽었고 등은 작아졌지만 딸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성벽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엎혀라. 지은이 주저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니야. 아빠 발도 다쳤잖아. 피나잖아. 괜찮다. 아빠는 뼈가 튼튼해서 하나도 안 아파. 상철이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피가 흐르는 발을 진흙 속에 묻으며 말했습니다. 너 신발도 없잖아. 그 발로 어떻게 걸으려고 그래. 상철이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눈빛이 난로처럼 따뜻하게 지은을 감쌌어요. 타라. 이제 아빠가 내 발이다. 죽을 때까지 아빠가 너 업고 다닐게. 그 투박한 진심의 지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상철의 어깨를 잡았어요. 축축하게 젖은 낡은 점퍼의 감촉. 하지만 그 아래서 느껴지는 아빠의 체온은 차가운 빗줄기를 증발시킬 만큼 뜨거웠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상철의 등에 몸을 기대왔습니다. 상철은 숨을 들이켜며 지은의 허벅지를 단단히 받쳐 안았어요. 그리고 으라차 하는 기압과 함께 몸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순간 상철의 움직임이 뚝 하고 멈췄습니다. 일어서려던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릴 뻔했어요. 발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등 뒤에 엎인 딸의 무게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기 때문이었죠.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25살 성인 여자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무게였어요. 마치 앙상한 나뭇가지나 물에 젖은 솜니부를 얹은 것처럼 허무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등에 닿는 지은의 뼈마디가 뾰족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상철은 목구멍이 턱 막혀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발가락이 썩어 잘라냈다고 했지. 그 모진 세월 동안 이 아이가 제대로 밥이나 먹고 살았을까요? 남들 다 신는 예쁜 구두 한번 못 신어보고 남들 다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으며 그저 죽은 부모 묘소나 찾아다니며 말라갔을 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지은아. 상철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 나왔습니다. 너 밥은 먹고 다닌 거냐? 등 뒤에서 지은의 숨소리가 멈칫했어요. 상철의 눈에서 다시금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진흙탕을 적셨습니다. 왜 이렇게 가벼워? 왜 이렇게 뼈만 남았어? 아빠가 미안해서 어떡해? 널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 상철은 걷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발등에 뼈가 부서진 고통보다 등 뒤에 엎인 딸의 깃털 같은 가벼움이 1000배는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거든요. 아빠. 지은이 상철의 목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상철의 등, 그 견갑골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따뜻해. 지은이 웅얼거렸습니다. 나 하나도 안 추워. 아빠 등이 너무 넓어서, 너무 따뜻해서 배고픈 것도 모르겠어. 지은의 뜨거운 눈물이 젖은 점퍼를 뚫고 상철의 등살에 닿았습니다. 그 온기가 상철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내고 있었죠. 상철은 코를 훌쩍이며 지은을 추어 올렸습니다. 가벼우면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배 터지게 먹이면 되는 것을요. 부서진 발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업어서 평생 데리고 다니면 되는 것을요. 그래. 가자. 집에 가서 밥 먹자. 아빠가 고기 구워줄게. 우리 딸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상철이 진흙탕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절뚝. 부서진 발을 디딜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격통이 밀려왔지만 상철은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등 뒤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업고 있었으니까요.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상철과 지은의 주변만큼은 한겨울 난로 앞처럼 훈훈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맞닿은 그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으차! 상철이 이를 악물고 진흙탕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부서진 발등에서 전해지는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등 뒤에 매달린 딸의 체온이 진통제보다 더 강하게 상처를 지탱해주고 있었죠. 폭우 속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낡은 택시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바퀴 달린 관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되찾은 가족을 태우고 따뜻한 집으로 데려다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마차였습니다. 상철은 뒷문을 열고 지은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시트가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는 듯 방긋 웃으며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마치 어릴 적 아빠 차에 타서 소풍을 가던 그 들뜬 표정 그대로였죠. 추울라. 문 닫아라. 상철이 문을 닫아주자 차단된 빗소리가 웅웅거리며 멀어졌습니다. 상철은 절뚝거리며 운전석으로 돌아와 털썩 앉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히터를 최고 온도로 올리는 것이었죠. 송풍구에서 따뜻한 바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직 엔진 열기가 남아있어 금세 훈훈한 공기가 차 안을 채웠어요. 상철은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이 히터 바람에 언손을 녹이며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빠라는 울타리 안에서 비로소 안도하는 평온한 얼굴이었죠. 지은아, 춥지 않니? 응, 아빠. 하나도 안 추워. 진짜 따뜻해. 지은이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상철의 가슴을 꽉 채웠어요. 20년 동안 텅 비어있던 가슴 한구석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상철은 핸들을 잡은 손을 들어 대시보드 위를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닿은 곳은 붉은색 빛을 내뿜고 있는 택시 미터기 옆에 빈차 표시등 스위치였어요. 빈차? 지난 20년 동안 이 붉은 글자는 상철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 타지 않으면 비어버리는 인생. 목적지 없이 도로 위를 부유하며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들에게 곁을 내어주던 껍데기 같은 살. 집에 들어가도 반겨주는 이 하나 없는 지독하게 외롭고 공허한 빈차 같은 인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상철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백미러 속의 딸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내 새끼, 내 보물, 내 인생의 전부. 이제 뒷좌석엔 돈을 내고 내리는 손님이 아니라 평생을 태우고 가야 할 내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차에 빈자리는 없다. 상철은 심호흡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딸깍.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붉은 빛을 내뿜던 빈차등이 꺼졌습니다. 택시 안을 정육점처럼 붉게 물들이던 불빛이 사라지자 차 안은 비로소 완전한 어둠이 아닌 아늑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로 변했죠. 그 딸깍하는 소리. 그것은 단순히 전등을 끄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상처를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고독, 그리고 딸이 겪어왔던 기다림의 지옥을 끝내는 긴 터널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상철은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이 택시는 손님을 찾아 헤매지 않을 겁니다. 오직 등 뒤에 탄 소중한 VIP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집을 향해 달릴 테니까요. 출발하자, 아빠. 지은의 명랑한 목소리가 신호탄처럼 울렸습니다. 상철은 젖은 눈가를 훔치며 힘차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경쾌하게 공동묘지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공동묘지 입구를 빠져나와 널찍한 국도로 접어들자 거짓말처럼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했어요.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폭우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도로 옆 논두렁에는 빗물이 가득 고여 막 떠오르는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와이퍼의 움직임도 한결 느리고 부드러워졌어요. 규칙적인 엔진 소음만이 차 안을 평화롭게 채우고 있었죠. 상철은 조심스럽게 룸미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뒷좌석의 지은은 고개를 창가에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니면 20년 만에 찾은 아빠의 차가 편안해서인지
그녀는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그 평온한 얼굴은 20년 전 상철의 품에 안겨 잠들던 5살 꼬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상철은 신호대기에 걸릴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딸의 자는 얼굴을 눈에 담았어요. 혹시나 이 모든 게 꿈일까봐 눈을 깜빡이는 시간조차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욱신거리는 발등의 통증이 이것이 꿈이 아님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통증이야말로 상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딸을 지켜냈다는 영광의 상처였으니까요.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딸의 젖은 옷을 천천히 말려주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입술이 저절로 오므라들었어요. 휘익, 휘익. 다시금 휘파람 소리가 차 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공포에 질린 떨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부드럽고 다정하고 한없이 평온한 자장가였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20년 전 딸을 재울 때 불어주던 그 곡조 그대로였습니다. 상철은 휘파람을 불며 젖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어요. 차창 밖으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빗물 고인 웅덩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백미러 속에는 사랑하는 딸이 잠들어 있고 전면 유리창 너머로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택시는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쇳덩어리가 아닌 온기가 가득한 가족의 요람이 되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흘리던 피눈물.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눈먼 남편의 눈을 뜨게 해주려는 간절한 사랑의 신호였습니다. 만약 그날 밤 아내의 멱살잡이가 없었더라면, 만약 상철이 그 꿈을 무시하고 북쪽으로 핸들을 꺾지 않았더라면, 상철은 평생 죄책감 속에 갇혀 살았을 것이고, 지은은 차가운 빛 속에서 가짜 무덤을 붙잡고 원망만 하다 쓰러져 갔을 겁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폭우 속에서 맞닿은 두 사람의 체온, 그리고 빗물에 씻겨 내려간 해묵은 오해와 상처들. 비록 발가락은 잃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발이 되어줄 든든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비가 그친 도로 위 상철의 택시는 더 이상 목적지 없이 떠돌지 않습니다. 가장 따뜻한 집을 향해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